휴일에도 여야 두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며 재차 사과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을 겨냥한 주장 중에는 가짜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강 후보에 대한 제3지대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세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가 가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거든요.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쎄 제가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가 나란히 참석을 해서 나란히 입장을 내놨지만 그 입장의 결은 다소 달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언급,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다. 보통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그 대응하는 태도를 본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라는 국면 또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의혹은 어떤 식으로든 제기될 수 있고 선거 초반부터 선거일까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게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 국민들이 어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데 두 분은 명확하게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과를 했고 또 이후에 또 제기되는 문제까지도 또 책임들이 있으면 사법적 처리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반복해서 사과 입장을 펴고 계신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제 배우자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처의 미흡함이 문제가 아니라 처의 미흡함이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 이 부분을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지금 국민들은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이 상식과 공정이었는데 과연 이 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게 이제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진정성 있게 어떤 사과할 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5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사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녹취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항상 조건을 붙이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가짜뉴스 내지는 기획 이거 어떤 그 내용 중에 가짜가 있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다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다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인 본인의 어떤 정치 내진 출마 명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부분을 본인이 깨끗하게 소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할 때 늘 조건에 달거나 늦게 사과를 한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거는 사실 일부 본인도 좀 사실 신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른바 광주 학살, 광주 문제 때 개사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밍이 늦고 그다음에 좀 더디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기를 하면 안 된다는 금언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 다만 이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증거와 반박을 또 내놓으면은 그게 사실은 또 약간 부풀려진 것이다라고 또 반박을 해서 다시 논란이 되는 지금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서울대 석사 논문 이런 것들은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문제를 또 이렇게 제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갖추는 전략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난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아마 출구 전략을 쓴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유권자는 오해에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어떤 분노가 더 오해를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는 뭐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일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윤석열 후보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이거죠. 지금 D-80에 나온 이 상황이 누가 어떤 사안이 불거지면 어떤 태도로 누가 어떻게 사과를 했느냐가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리는 선거라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건 정말 국민한테 죄악이고 이것은 정말 정치가 우리가 21세기로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 그러니까 법의 잣대와 국민적 정서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분명히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는 이제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할 기회가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 이제 제기됐던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요. 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법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가 좀 다르게 잣대가 좀 적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사태는 좀 즉각적이고 빠르고 낮은 자세로 가는 거는 본인이 이제 골든크로스를 향해 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부흥에 좀 본인이 그런 소구하려는 듯한 노력들을 비치는 것 저는 그렇게 좀 전략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상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논란 중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공세가 굉장히 많이 펼쳐졌었는데 이 후보 아들 예금이 실제로 2019년에 5천만 원이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후보는 합법적 증여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갑자기 줬다는 것 자체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네,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또 부모로부터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또 청년들이 또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마치 이제 5천만 원의 어떤 합법적 증여 관보에 게재가 됐고 뭐 공개하거나 감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증여 부분인데 이것이 마치 이제 도박과 연관된 것처럼 이제 정치적 해석하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5천만 원 증여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된 대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탈루 문제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설마 이제 또 나가서 그 부모가 자식이 도박을 하는 거 알면서 도박 자금에 쓰라고 뭐 돈을 증여하겠습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는 뭐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드러난 사실관계 그대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박의 문제를 뭐 아들의 문제고 자식을 둔 죄인이라고 후보께서도 표현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아들이든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 공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대통령의 부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들도 당선이 되고 나면은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검증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지난번 문제가 제기됐던 뭐 마사지 업소 방문 문제라든가 도박에 대한 문제는 여기는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적 영역과 정서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돼서 해야 되겠다. 위법의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뭐 법의 정의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소명돼야 되고 또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된 바 있고 어쨌든 뭐 사실 이게 도박과 연관돼서 조 변호사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여기 적법하게 이게 증여가 됐다 그러고 세금까지 납부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양당의 지금 공방이 전방위적인 이렇게 무차별적인 지금 서로 공세가 이게 사실은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게 네거티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정말 이게 양강의 구도 특히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온당하냐라는 측면의 비판은 저는 다 양 후보가 공의전 세계 들여다 생각하고 이제쯤은 사실이 아닌 영역 그다음에 검증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좀 빠져나와서 서로 이제 접근해야지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매몰돼 있는 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골든크로스든 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 박스권을 탈출하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걸로 봐요. 점점 더 부동층이 갤럽 조사에도 나왔지만 점점 더 부동층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제살깎기 경쟁이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좀 인식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에게 공작서를 직접 언급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태의 본질은 불법 도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글들이 게시돼서 그것이 어떤 계기나 방식으로 알려지게 됐든 간에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의 어떤 배경이 있는 것처럼 뭐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가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비난 가능성이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그냥 문제의 본질을 가릴 필요가 없다. 후보의 입장도 분명하고 사과했고 이후에 관련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법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그에 대한 책임과 입장을 다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드러나게 된 계기를 가지고 본질을 자꾸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저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이 다음으로 김건희 씨 관련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경력 허위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은 삼성플라자 갤러리인데 삼성미술관으로 오게 했다. 그런데 당시 관계자도 전혀 기억이 없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자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다가 팸플릿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그 장소와 전시명은 오기가 된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반박으로 의혹이 충분히 해소가 된 겁니까? 뭐 의혹은 해소가 안 됐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의도적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장소도 사실 맞지 않는데 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사실은 분명히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전시회를 개최한 것과 일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건 또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국민적인 상식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아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가 착오였다라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에 내가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명은 안 됐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듣지는 못했으니까. 다만 이것이 의도적인 거짓은 아니었고 장소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소명하면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실은 이렇게 좀 말단 지엽적인 문제일 수는 있어요. 이것이 김건희 씨의 어떤 삶의 본질과 전부 관련돼 있던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쭉 다시 허위, 부풀리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씩 얹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후보의 사과보다도 저는 이제 후보는 이제 자기 사과를 끝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다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과할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은 이렇게 경력서나 이력서를 쓸 때 숫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쓰는 것이 보통인데 김건희 씨는 이렇게 다수 오기가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 그런 걸까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도 뭐 지금 워낙 문제 제기된 것이 많아서 저도 뭐 하나하나 다시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찌됐건 본인의 삶이 저는 이제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라벨링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가짜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뼈아픈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들이 일정 부분 거짓이 있고 사실이 아닌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명 그것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조 변호사님 잘 지적하셨지만 공정과 정의가 윤석열의 이제까지 상징 자본, 자기의 브랜드였다면 여기에 어긋나는 것들을 꺼내놓으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좀 크게 좀 본다 그러면은 사과를 지난번에 한 번 한 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나와 함께 계속 갈 가족이고 어찌됐건 뭐 지금 뭐 이부 속실을 없애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저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저는 좀 어느 시점이든 전 타이밍을 지금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고조된 점 시기 말고 좀 더 본인이 체계적이고 정리가 된 다음에 국민 앞에 나와서 적절히 소명하고 그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소명해야 되는 뭐 논란 중에 하나가 현재 또 뉴욕대 논란도 있습니다. 허위, 부풀리기 이런 주장인데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이제 삼성 프라자 전시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허위 경력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아예 사실 자체가 없는 문제와 이렇게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을 과장하거나 공신된 어떤 그 경력으로 바꿔치기 하는 또 그 과장하는 경력을 썼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자체가 허위라고 보는 거죠. 삼성미술관과 삼성프라자를 당시 그 문화업계나 게임업계 또 전시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공통된 평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경력에
삼성미술관 기획으로 썼다는 것은 삼성미술관, 당시는 삼성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지도 않았던 시점인데 그 삼성미술관이 갖고 있는 어떤 공신력에 기대려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뉴욕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학에 강의를 위해 시간 강사관 겸임 교수건 간에 그 경력을 쓸 때에는 특히 학력과 관련된 경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고요. 이 경력을 썼다고 하면 뉴욕대에서 적어도 정규과정,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정규과정을 연수하거나 이수했다는 내용으로 비춰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뉴욕대에 같은 사실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도했던 대로 어떤 정규과정의 연수처럼 비춰지게 한 것은 분명히 과장하거나 허위 경력으로 쓰인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때 뉴욕대에 갔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근데 그런 주장을 납득할 수도 없고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이후의 선거 전략상도 오히려 본인 후보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주장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나오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력서 제목을 좀 근사하게 쓴 거고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좀 두둔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또 이 김 의원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이 이제 어떤 하는 조직에 있는 레드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쁜 상황을 가정하거나 불리한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이른바 매기 효과를 우리가 이제 레드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금 지도부의 일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후보만을 감싸거나 이렇게 방어막을 칠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른바 좀 입장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빠르고 그다음에 또 낮추는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반대로 비친다면 이건 선거 전략으로도 온당치 않은 거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홍준표 의원의 지적은 대단히 타당한 거죠. 자, 우리가 양쪽 지지층이 고정된 상황에서 중도층에 우리가 뺏어오거나 혹은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 표로 가져오고자 한다면 그들을 설득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약간의 좀 곡학아세적인 측면의 논평을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점을 정치 고단수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 특히나 이제 뭐 대구시당 고문을 맡았지만 그런 이제 감과 촉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 전략을 정말 훈수두는 저는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건강한 선거 전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뉴욕대 연수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네. 짚어보면요. 이 국민의힘은 서울대 GLA 6개월 과정 중에 이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 서울대 프로그램 중에 뉴욕대를 잠시 방문하는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까요? 더 나올까요? 그러니까 방점은 서울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대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10개 중에 2개가 정도 있는 거 이게 2개가 본질이라고 우기면 본말이 우리 전도됐다고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우리 뉴욕을 갔다 왔으니까 이거는 사실이므로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 공격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은 뭐 그렇게 일견 반박 논리로선 타당해 보이나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냥 깔끔한 사과가 먼저 전제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깔끔한 사과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소명하면은 될 문제인데 마치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정말 중도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선거가 8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 그 민심을 사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 갔다 온 것도 맞고 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눈높이의 소명이 조금 더 부족하다면 더 접근하는 방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평론가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좀 사과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는 오히려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집권을 하더라도 청와대 제2부속실, 그러니까 영부인을 보좌하는 이 부속실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해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현재 제기된 문제를 푸는 어떤 처방이나 해법이라고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역시 태도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 지금 제기된 어떤 경력이나 의혹 또 배우자의 어떤 정치 행보와 관련된
입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뭐 후보자의 배우자의 활동 자체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겠다. 뭐 그리고 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그런 걸 계획하고 청와대 개편까지 고민한 결과로서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정적인 표현이었고요. 이제 이 지점에서 그 의문이 드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한 대로 밝힐 거 밝히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 본인이 나와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공개 활동에 본인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까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 김건희 후보의 활동을 가로막는 그 인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뭐 영부인에 대한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보좌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면 뭐 본인이 이부속실을 폐지하고 적정하게 영부인의 역할을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외교적이나 뭐 여러 활동에서 영부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국제적으로도 외교적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레이드 같은 경우 사망하거나 거리가 생기면 동생이나 아니면 딸이 대행할 정도로 그 역할이나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이런 정도의 문제만을 가지고 영부인인 퍼스트레이디의 활동 자체를 안 하게 하겠다는 거는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져서 매우 부적절한 뭐 태도라고 봅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등판 결국 무기한 보류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선거 전략상에서는 뭐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타이밍을 잴 수는 있어요. 이건 뭐냐면 표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또 선거 전략의 캠페인에 80일간의 캠페인에서 전략적인 지점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끝까지 등판하지 않고 가는 방법, 뭐 이른바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모델도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사례가 다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언제까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 공개 석상이 아닌 자꾸 이제 뒤에서 이런 캠페인들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은 저는 뭐 이부속실을 없애든 뭐 이런 어떤 극약 처방이 나와도 그럼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자, 그러면 과연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만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는 걸 전제로 그럼 영부인이 존재하지 않는 윤석열의 국정을 과연 동의해 줄까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일간의 단순히 득표의 유불리로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윤석열의 국정, 향후 지향점과도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이렇게 극약 처방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좀 이건 대승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차별화 행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이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고 온 건데 오늘 당정 협의회도 있었고요. 이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이게 또 뒤집기냐 아니면 유연한 행보냐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표 실용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뭐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뼈아픈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적 노선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뭐 집값 안정이라는 어떤 정책적 목표도 필요합니다만 실제 이제 강화된 어떤 과세 조치로 인해서 실수요자 내지 1주택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원은 단기간에 급상승한 집값 때문에 보유세, 재산세라든가 또 건강보험료 부담이 실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상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승된 집값에 의한 세부담을 국민들 부담을 그대로 떠넘기냐에 대해서는 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이 있다면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까스로 좀 집값이 안정화 기류에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어떤 뭐 흔들리는 인상을 보이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 부담을 다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재산세나 그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어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조율은 아마 이제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이라는 건 그 정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3법을 한 것은 조세정의 실현 방법을 여기서 찾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에 이제 이른바 청출어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이 조세 정책 근간을 흔든다. 사실 이 부동산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이게 그동안 이제 지역별 종류별로 이제 다 과세 기준이 달랐거든요. 이거를 이제 통합시켜서 이른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1년 전에 이제 시행했던 거 로드맵을 짠 건데 그걸 로드맵 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근간을 흔들겠다? 이거는 선거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다 묻는 거죠. 왜 지금이냐?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조세 어떤 체계를 흔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지금 오히려 보완적인 그 대책을 내도 시원찮은 마당에 여기에 대해 근간을 흔드는 것들. 조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장기화돼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다시 또 이 뿌리를 흔들겠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용 이게 공약이 아니냐. 그렇다면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결국 나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당연히 전 당청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당정 갈등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치면서 이른바 어떤 그 입법의 숙성 과정들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들이 이런 점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잘 비치면 유연성이지만 잘못 비치면 좌충우돌입니다. 이런 점들은 대선 후보의 어떤 이재명은 합니다의 브랜딩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좀 그 선거 운동의 좀 표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호흡 조절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철학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리 좀 보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 양강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잇따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초당적인 후보 검증 기구를 설치하자 심상정 후보는 마치 두 사람이 거울처럼 서로를 비춘다. 양 후보 모두 좀 뼈아프게 들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산 후보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양강 후보 간의 어떤 의혹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로 가야 된다는 원칙적 문제 제기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비판을 넘어서 마치 이제 실제 현재 그 언론이나 어떤 필요하면 어떤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비리 의혹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별도의 어떤 검증 기구를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설사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남은 선거 기간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양강 후보 중심으로 들어가는 선거 구도 상황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본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는 방편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문제 제기 안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양당 후보들께서도 이후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참작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조 전 부원장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요. 어떨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쌍특검 두 당이 제안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쌍특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네거티브가 또 다른 게 안 나온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3의 기구에 맡기죠. 저는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양강 후보가 결심하면 되죠. 지금 갤럽 조사 보면은 거꾸로 지금 주당 부동층 비율이 1%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역대 대선에 없던 기현상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누구의 정책이 더 옳고 누가 더 비전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누가 더 좋은 태도로 누가 더 빨리 사과하느냐가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두 후보가 합의해서 당에 지시하면은 선관위가 그건 검증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 네거티브에 정말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질곡에서 벗어나자 생각한다면 합의할 수도 저는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